모두가 믿지 않던 사람이 모두가 쓰레기로 생각했던 그 회사가 갑자기 다시 주인공으로 왕조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서자에서 주인공으로 돌아온 회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4월 24일 금요일 코스피에서 시장은 조용히 다시 탈출을 하고 있었죠. 지금 화면에 숫자 하나가 찍히는데 비차익 매도 마이너스 1조 5천억 정도,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담은 바구니를 이번 주에 다시 통째로 던진 거죠. 며칠 전이 기억나시겠지만은 4월 21일 1.23조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4월 24일 다시 1.5조로 매도해요. 이건 무슨 구조냐? 무대를 올리고 음악을 틀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명을 끄고 도망간다. 그리고 이 패턴이 한 번이 아니죠. 실은 매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금요일에도 약 2조 원가량 매도, 4월 24일 금요일 이때도 다시 1.5조 매도, 반복되는 신호죠. 주말 전에 리스크를 들고 안 간다. 트럼프를 믿지 못하는 거죠. 중동 사태가 아직 진정이 안 됐잖아요. 또 이상한 쇼를 할지 어떠한 막말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지수는 웃는데 돈이 빠지고 있죠. 다시 한번 소름 돋는 포인트는 코스피 200이 972 고점에 다시 왔죠. 프로그램은 마이너스 1.5조 매도. 딱히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생각해보면은 누군가 1.5조를 던졌는데 지수는 안 떨어진다. 답은 하나죠. 개인분들이 몸빵을 다 하고 있다. 즉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파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겉으로는 버티는 것처럼 보이는데 밑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죠. 종목들을 연결해보자면은 퍼즐이 맞춰지죠. 삼성전자에서 4월 23일 개인분들이 마이너스 1.16조를 던지죠. 4월 24일에 하락합니다. 하지만 진짜는 프로그램은 이미 대형주 바스켓 전체 매도에 들어간 상태예요. 즉 삼성전자 하락은 개별 이슈가 아니라 시스템 매도에 끌려간 거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개인분들이 1조 원을 매수합니다.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해요. 기회가 던진 물량을 개인분들이 다 받아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구조는 이겁니다. 세력은 10에서 15% 또는 20% 짤막하게 계속 단타를 치면서 먹고 그 단기 고점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이양을 하고 있고, 개인분들은 언제나 엇박자로 스텝이 꼬인 스윙 댄스를 추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본질은 사냥꾼이 덫을 치우는 시간이고 언제나 주간 단위로 유유히 금요일을 떠나고 있죠. 금요일마다 덫에 걸린 거는 개인분들. 3월에만 그럴 줄 알았는데 이미 4월에도 2번 탈출했죠. 4월 17일, 4월 24일.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그 주간의 패턴일 뿐이죠. 그래서 4월 24일 금요일 금주 역시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살짝 상승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주 초반에 개인분들 포모 유발, 그리고 금요일 정산,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개인분들이 투매가 또다시 나오기 전까지는 또 반등을 안 주죠.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그냥 구간만 높여졌을 뿐이에요. 대세 상승이라기보다는 차근차근 레벨업 또는 악재에 따른 레벨 다운을 통한 10%에서 15% 가두리장 수익률 뽑아먹기. 즉 지금은 감정 말고 구조로 봐야 되고, 대량 매수 포지션을 목요일이나 금요일 신규 진입을 했을 때에는 계속 엇박자로 물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엇박자를 타지 않으려면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봐야겠죠. 코스피 200이 900 이하로 밀리던가, 프로그램 매수가 3천억 이상 매수 전환이 된다든가. 그때가 바로 메이저 자금의 정박 비트가 다시 울려 퍼지는 단기 눌림목 타점인 거죠. 매주의 금요일이 언제나 13일이 금요일인 건 근본 4월 24일에도 현물 관점에서 보자면 코스피에서만 2.1조를 매도했어요. 라이트 훅 정도는 제대로 꽂힌 건데 한국 시장에서 완전 빠지자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유효타를 먹이고 있는 거죠. 4월 21일에는 1.5조를 매수하면서 희망을 주고 4월 22일, 24일에는 3.2조를 매도, 전부 회수했죠. 즉 그날 산 거는 상승이 아니라 역시나 미끼였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지수를 방어 안 한다에 큰 선언을 했죠. 보통 외국인이 현물을 팔면 선물이라도 사서 지수를 방어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선물에서 사실상 관망했어요. 기관은 오히려 매도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떨어져도 상관없어. 귀찮아. 떨어지게 놔둬. 그리고 옵션 시장은 위는 막고 아래는 열어놨어요. 이건 교과서적인 위에서 털어먹고 다시 아래에서 시작하는 포지션을 기다리는 거죠. 콜옵션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어요. 상승을 막았죠. 풋옵션에서는 매수, 하락에 대비하는 거예요. 즉 천장은 닫고 바닥은 열어놨다. 이건 그냥 확률 싸움이 아니라 방향을 이미 정해놓은 포지션이다. 그리고 주식 선물에서 진짜 칼날이 나오죠. 가장 서늘한 포인트. 외국인 주식 선물은 마이너스 2148개야 매도. 지수는 버티는 척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개별 핵심 종목을 직접 찍어 누르고 있다는 뜻이죠. 즉 다음 하락은 지수보다 종목이 더 아프다. 그래서 혹시 27일 월요일 아침에 조금만 밀리면 개인분들 심리가 또 무너지고 또다시 데자뷰죠. 그 순간 또 손절폭탄이 나오면서 스마트머니는 그것도 줍줍하고 더 싸게 다시 사서 다시 금요일에 팔고. 즉 현재 국장은, 코스피는 계속해서 눈치와 간을 보며 트럼프 대통령의 혓바닥을 주시하고 있는, 방에서 부모님이 들어오기 전에 알트 탭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는 풋풋한 학생 자본의 무대인 거예요. 이렇게 코스피가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는 모두가 버린 회사가 갑자기 다시금 반도체 왕좌에 돌아왔죠. 인텔이 서자에서 주인공으로 CPU 르네상스를 다시 한번 부흥시켰죠. 퀴즈를 하나 드리자면 26년에 반도체 주식 중에서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대형주가 어디냐?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일단은 아니죠. 정답은 인텔이에요. 인텔이 올해 들어서만 94%, 엔비디아가 38%죠. 1위예요. 모두가 버린 회사가 올해 엔비디아에 2배 반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도 있죠. 이게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거품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생각해본다면 인텔이 어쩌다 서자 취급을 받게 됐는지,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주가가 타당한지 아닌지. 자, 일단 인텔이 어쩌다 10년의 몰락사를 겪게 됐나, 이 이야기를 들으려면 2010년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 인텔은 어떤 회사였나? 반도체 업계의 절대적인 군주였죠. 아직도 인텔 광고 딴딴딴딴 PC, 서버, 노트북, 컴퓨터가 돌아가는 모든 곳에 인텔 CPU가 들어왔어요. 인텔 인사이드라는 스티커 기억하시죠? 그런데 딱 세 가지 실수가 인텔을 나락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을 무시했어요. 2007년에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면서 스티브 잡스가 인텔한테 물어봤죠. 우리 폰에 들어갈 칩 좀 만들어줄 수 있어? 인텔의 답이 뭐였냐? 야, 그게 돈이 되겠냐? 거절했어요. 그 자리는 ARM 기반 칩이 채웠고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의 99%가 ARM 구조로 돌아가요. 인텔은 없습니다. 실수 두 번, 제조 공정에서 뒤처졌어요. 반도체는 회로가 얼마나 얇은지가 성능을 결정하죠. 숫자가 작을수록 더 좋아요. 7나노, 5나노, 3나노 이런 거죠. 2015년에 인텔은 14나노를 썼어요. 세계 최고였죠. 그런데 TSMC가 7나노로 넘어갈 때 인텔은 10나노에서 4년을 허비했습니다. 공정 개발에서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 사이에 AMD가 TSMC의 7나노를 써서 인텔을 따라잡았죠. 25년에 AMD가 서버 CPU 시장 점유율 41%를 가져갑니다. 인텔이 스스로 키워준 적도 없는 AMD한테 왕관을 빼앗긴 거예요. 실수 3번, GPU와 AI를 놓쳤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죠. 2010년대 말부터 AI가 뜨기 시작했잖아요. 엔비디아가 GPU로 AI 학습을 엄청나게 빠르게 하면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인텔은 이때 뭘 했나? GPU 경쟁에 뛰어들긴 했는데 팔콘 쇼어스라는 AI 가속기 프로젝트를 결국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나왔죠. 전 CEO 팻 갤싱어가 AI 학습 시장은 엔비디아가 너무 강해서 우리가 따라잡기 너무 늦었다. 세계 1위 반도체 회사의 CEO가 우리는 졌다고 공개 선언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냐? 20년에 주당 $60 넘던 주가가 24년에 $18대까지 떨어졌어요. 60%가 넘게 빠진 거예요. 실적도 계속 예상치를 밑돌았죠. 팻 갤싱어는 결국 24년에 자진 퇴임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반전의 시작이 오는데 25년 초에 새 CEO가 왔죠. 립 부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를 20년 가까이 이끈 사람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실행력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인텔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첫째, 솔직하게 인정하자. 취임하자마자 직원들한테 이렇게 말했죠. 30년 전에 우리는 진짜 리더였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상위 10개 회사 안에도 없다. 회사가 위기일 때 제일 무서운 CEO는 다 잘 돼가고 있어 하는 사람이죠. 인정하는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다. 둘째, 군사를 뺐어요. 전 세계 직원 10만 명 중에 2만 5천 명을 내보냈죠. 관리자 직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불필요한 사업 부문을 팔았죠. 모빌아이 지분도 팔았고요. 꿈이 있으면 공장을 지을 시기 경향이 끝난 거죠. 탈의 철학은 이겁니다. 고객이 주문을 확정할 때만 공장을 늘린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셋째, 방향을 바꿨어요. AI 학습 시장 엔비디아한테 졌다고 인정했어요. 대신에 뭘 노리나? AI 추론. 학습이랑 추론이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 AI 학습은 AI가 공부하는 단계죠. 엄청난 컴퓨터 파워가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GPU. AI 추론은 AI가 실체로 대답해주는 단계. 챗GPT에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바로 그거. CPU가 훨씬 더 많이 관여해요. 지금까지는 AI 학습에 돈이 몰렸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터진 거고, 하지만 앞으로는 AI가 학습을 마치고 실제로 서비스되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게 추론 단계예요. 여기선 CPU의 역할이 GPU만큼 아니면 더 커져요. 넷째, 파운드리를 재건했죠. 파운드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 남의 설계를 받아서 내가 만들어주는 위탁 생산이에요. TSMC가 세계 1위 파운드리죠. 애플, 엔비디아, AMD 칩을 다 TSMC가 만듭니다. 인텔이 이 시장에 도전장을 냈죠.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중요하냐? 대만이 중국하고 가까워서 지정학적으로 불안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반도체를 대만에만 맡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텔이 미국 내 유일한 첨단 반도체 제조사로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미국 정부가 인텔한테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실적이 실제로 좋아졌나? 네, 진짜예요. 4월 23일에 나온 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 예상치가 원래 12.4조 원이었는데 13.6조 원, 10% 초과 달성했죠. EPS는 예상치가 0.02달러였는데 0.29달러, 2,800% 초과했어요. EPS가 예상치의 29배. 인텔 투자 센티먼트의 완전한 리셋이죠. 부문별로 봐도 다 좋습니다. 데이터 센터랑 AI 부문이 22% 성장했죠. 가장 중요해요. 파운드리 부분은 16%, PC 부문은 1%, 그리고 2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을 훨씬 웃돕니다. 2분기 매출 예상을 14.8조 원으로 제시했는데 월가가 13조 원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6분기 연속으로 예상치를 넘어선 거예요. 한 번이면 운이죠. 두 번이면 우연이에요. 6번이면 추세죠. 하지만 여기서 솔직하게 하나만 짚고 보자면 갭 기준, 그러니까 구조조정 비용까지 다 포함한 공식 EPS는 마이너스 0.73달러예요. 적자. 방금 0.29달러 흑자라고 했는데 둘 다 맞아요. 쉽게 설명하자면 공장 정리하고 직원 내보내는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잡혀 있어요. 이건 일회성이죠. 한 번 내고 끝나요. 그 일회성 비용 빼고 본업만 보면 0.29달러 흑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B-GAAP 수치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본업이 좋아지고 있나를 보죠. 그 답은 yes. 그리고 진짜 핵심 이야기. 왜 갑자기 CPU가 중요해졌나? 이게 인텔 주가 94% 상승이 진짜 이유죠. 지금까지 AI 투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AI는 GPU가 전부다. 맞는 말이었죠.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는 GPU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늘을 뚫고 올라간 거고요. 그런데 AI가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습, 추론에서 이제 3단계, AI 에이전트, CPU가 GPU만큼 또는 더 중요한 단계, 앞으로 올 단계. 추론이 일단 왜 CPU로 많이 쓰냐?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클로드한테 내일 날씨 알려줘 하면은 AI가 그냥 답을 찾아서 주면 돼요. 하지만 AI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나 대신 호텔 예약하고 비행기표 사고 일정 정리해줘. 이걸 하려면 AI가 여러 작업을 동시에 관리해야 되죠. 메모리를 계속 관리하고 여러 프로그램을 오가면서 조율해야 돼요. 이게 CPU가 원래 하던 일이에요.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 같이 연주하는
필요하다는 거죠. CPU는 정명훈 선생님, 지휘자예요. 에이전트 AI 시대가 오면 지휘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GPU와 CPU의 비율이 바뀌고 있죠. 예전에는 GPU일 때 CPU 8, 지금은 GPU일 때 CPU 4, 앞으로는 GPU일 때 CPU 10 이렇게 전망이 돼요. 수요가 폭증한다는 거죠. 그리고 CPU 시장에서도 인텔은 아직도 1위입니다. 서버 CPU 시장에서 AMD한테 많이 뺏겼지만 여전히 60% 가까이 들고 있어요. AMD도 같이 올랐어요. 13% 올랐고 ARM도 14% 올랐죠. 그런데 인텔이 가장 크게 올랐어요. 왜냐? 인텔은 가장 많이 벌어져 있던 회사였잖아요. 기대가 바닥이었죠. 역시나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고 있다는 게 나온 거죠. 라포 과대 반등 플러스 CPU 르네상스 테마 이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인텔이 다 올인해야 되나? 하지만 잠깐만,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있죠. 리스크 리버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94%, 닷컴 버블 당시 고점도 넘었어요. 현재 선행퍼, 즉 앞으로 벌 돈으로 계산한 주가 배수가 100배가 넘어요. 인텔이 지금 퍼가 100배 이상, 엔비디아가 퍼 40에서 50배, AMD가 퍼 30에서 40배, 인텔이 엔비디아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미래를 선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반도체 ETF의 RSI, 그러니까 과매수 지표가 85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70이 넘으면 과매수 구간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가장 크게 장기 이동 평균에서 벗어났어요. 리스크 2번은 갭 기준으로는 아직 적자. 구조조정 비용이 정리되는 1, 2년 동안은 공시 실적이 적자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리스크 3번, 제조 수율 문제가 남아있죠. 18A라는 인텔의 최신 공정 수율이 60에서 65%, 수율이란 만든 칩 중에 정상인 비율이에요. 사업적으로 돈이 되려면 70에서 80%는 돼야 됩니다. 아직 거기까지 못 왔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무 빠르게 올랐어요. 숨고르기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1에서 2년 정도. CPU 르네상스 테마는 진짜죠. 에이전트 AI 시대가 오면은 CPU 수요는 구조적으로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은 그 수요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파운드리가 성공하느냐가 관건이죠. 미국 내 제조 국산화 트렌드, 정부 지원 방향은 맞아요. 하지만 실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 증명 중이죠. 실행이 전부예요. 즉 지금 주가는 이미 많이 선 반영된 상태고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다른 이야기예요. 가격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이렇게 인텔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는 5조 1천억이 증발된 사건이 있었죠. 사스의 죽음이에요. 4월 22일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토마 브라보라는 사모 펀드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투자로 유명한 미국 최고 PE 중 하나죠. 이 회사가 2021년에 메달리아라는 사스 기업을 샀어요. 얼마? 6.4조 원 전액 현금. 그런데 메달리아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쉽게 말하면 고객 만족도 조사 플랫폼이에요. 통신이나 IPTV, TV, 에어컨 설치 서비스를 받고 나서 의뢰에 받는 설문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기업들이 그런 고객 피드백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고객 만족도 조사 시스템 만들어줘 하고 AI한테 부탁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솔직히 몇 시간도 안 걸리죠. 맞춤 제작으로. 그게 연간 수십억 원씩 하는 메달리아 구독을 대체해버렸어요. 실제로 메달리아 영업팀이 목표 대비 18%밖에 달성 못했습니다. 5년 동안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 22일에 결국 뭔가 터집니다. 채권자들인 블랙스톤, KKR, 아폴로가 더 이상 못 버텨주겠다 하면서 토마 브라보는 열쇠를 반납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주주들 지분 가치가 0이 됐습니다. 5조 1천억 원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단순히 이 회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모펀드 시장에 비슷한 처지의 사스 회사들이 얼마나 되냐면 5월에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부실 소프트웨어 대출이 57조 원이에요. 약 57조 원.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지난 6개월 동안 27% 떨어졌죠. 세일스포스는 금요일에만 9% 빠졌고 서비스나우도 6개월에 54% 하락했고 스노우플레이크도 43% 하락, 어도비도 33% 하락. 이게 다 같은 이유입니다. AI가 사스를 먹어치우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거 만들려면 소프트웨어 사야 됐죠. 이제는 AI한테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 돼요. 그 비용이 연간 계약 몇 억이 아니라 AI 토큰 몇만 원이면 되잖아요. 토큰이 사스를 먹는다는 말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작년부터 계속 유행하고 있죠. 사스 카폴립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스 주식이 전부 끝이냐? 꼭 그렇진 않아요. 세일스포스를 봅시다. 시가총액이 지금 약 170조 원인데 연간 잉여 현금 흐름이 18조 원이에요. 10배 미만이에요. 역사적으로 엄청 싸죠. CEO인 베노아가 뭘 했냐면 다른 회사들이 AI 앞에서 우리 소프트웨어 쓰려면 통행세 내 하는 동안 세일스포스는 완전 반대로 갔어요. 우리 소프트웨어를 AI가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다 열어줄게. 이게 왜 중요하냐? 기업들이 AI 에이전트를 수백 개 만들다 보면 결국 중앙에서 관리해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게 세일스포스가 노리는 자리예요. 창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회사, AI 시대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회사. 이게 지금 생존하는 사스와 죽어가는 사스의 차이죠. 그리고 이렇게 AI 시대에 소프트웨어인 사스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러나듯이 애플에서도 큰 별이 하나 졌죠. 팀쿡 CEO가 물러났어요. 애플의 다음 챕터인데 4월 20일 월요일에 빅뉴스가 나왔죠. 팀쿡 CEO가 9월 1일에 CEO에서 내려오겠다. 15년이에요 무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떠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그때 애플이 이제 끝났네. 그리고 팀쿡이 무엇을 했냐면 시가총액을 10배 넘게 키웠죠. 매출을 100조 원에서 500조 원으로 만들었어요. 주식수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면서 주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돌려줬죠. 그리고 단 한 번의 큰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매일 평생 아침 식단과 루틴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15년 동안 애플 같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의 스크래치 없이 모든 걸 이 수준으로 키웠다는 건 경영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이죠. 하지만 반대로 팀쿡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도 한다면 스티브 잡스가 남긴 제품들을 완성하고 수익화하는 데는 천재였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아이워치, 에어팟 엄청나게 잘 팔았어요.
있었어요.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다면 만들었을 것들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죠. 자율주행차 개발하다 취소합니다. AR 글라스, 비전 프로가 나왔지만 대중화에 실패하죠. AI인 시리도 정말 부를 때마다 화가 나요. 검색 없죠. 로보틱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나왔죠. 존 터너스, 51이시고 2001년에 애플에 입사하죠. 이분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SVP예요. 애플 실리콘, M 시리즈 칩, 비전 프로 개발을 이끈 분이죠. 한마디로 제품 중심의 프로덕트 사람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분이 맞이하는 세상은 지금 현재 AI가 소프트웨어를 다 먹어치우는 세상이죠. 스마트폰 시대가 저물고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는 세상이에요. 기기가 두 개가 아니라 안경, 손목, 귀, 반지로 분산되는 세상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아이폰 하나의 매출의 절반 이상을 의존하는 건 위험합니다. 터너스가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딱 세 가지. 첫째, AI 시리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모든 기기를 꿰뚫는 개인 AI 비서, 내 이메일, 캘린더, 건강 데이터를 다 하는 AI. 둘째, 기기 생태계를 확장해야 돼요. 안경, 더 가벼운 헤드셋, 웨어러블, 아이폰 이후의 메인 기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셋째, 플랫폼을 열어야 돼요. MCP, 에이전트 시대에 애플이 폐쇄적으로 있으면 개발자들이 다 떠납니다. 디즈니와 비슷한 상황이죠. 월트 디즈니가 세상을 떠나고 동생 로이가 5년 잘 이끌었어요. 그 이후에 한동안 침체기가 왔죠. 다만 84년에 아이즈너가 와서 완전히 부활시켰죠. 팀 쿡이 로이라면 터너스는 아이즈너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모두의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과거 디즈니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애플이 직면한 위기를 겪지 않으려고 일론 머스크가 AI 코딩 스타트업을 6조 원을 사겠다고 했어요. 스페이스X가 커서라는 스타트업을 인수하겠다고 했죠. 커서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 쉽게 말하면 AI가 내 옆에서 코드를 같이 짜주는 도구예요. 개발자분들이 쓰는 도구인데 지금 AI 개발 도구 시장에서 1위죠. 1위. 커서를 만든 회사 애니스피어는 22년에 창업했어요. 겨우 4년 된 회사죠. 그런데 연간 매출이 지금 2,400억 원이고 26년 말에는 7,200억을 향해 달리고 있어요. 3배가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이 회사를 얼마에 사겠냐고 했냐면 6조 원이에요. 6조 원. 그런데 이 딜 구조가 재밌습니다. 올해 안에 6조 원에 살게. 그런데 만약 안 사더라도 같이 협업하는 비용으로 1조 원 그냥 내가 줄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인수를 안 해도 1조 원을 준다. 의약금처럼요. 왜 이런 구조냐? 스페이스X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업 공개 전에 재무제표를 바꾸면 다시 서류를 써야 해서 귀찮습니다. 그래서 IPO가 끝나고 스페이스X 주식으로 사겠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일론이 커서를 필요로 하나? 일론이 XAI라는 그록이죠. AI 회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요즘 잘 손이 안 갑니다. 오픈 AI의 챗 GPT나 엔트로픽의 클로드한테 밀리고 있어요. 특히 코딩 AI에서는 클로드 코드랑 오픈 AI 코덱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커서 입장에서도 그래서 딜레마가 있었어요. 커서는 좋은 IDE, 그러니까 코딩 환경을 만드는데 안에 들어간 AI 모델을 남한테서 갖다 써요. 그런데 그 모델 회사들, 클로드 만드는 엔트로픽이랑 오픈 AI가 이제 직접 코딩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쓰는 재료 회사가 갑자기 나랑 경쟁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뭘 가져다 주나? 일론이 콜로서스라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죠. H백 GPU 55만 개를 연결한 건데 100만 개로 늘리고 있어요. 이걸 커서가 쓸 수 있게 됩니다. 재료 걱정, 컴퓨터 걱정 다 해결되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인수를 검토했는데 포기했죠. 커서가 50억 달러 투자 라운드를 닫으려는 바로 그 직전에 스페이스X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폴리마켓 예측 시장에서 인수 확률을 74%로 보고 있어요. 이들이 성사되면 AI 코딩 시장 1위가 일론 머스크 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개발자 도구는 AI 시대의 진짜 핵심이에요. 지금 AI로 가장 빠르게 돈이 되는 게 코딩이죠. AI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죠. 이 전쟁에서 이기는 회사가 AI 시대의 패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X로도 훨훨 날고 있는데 지금 IPO 준비를 하고 있죠. 이제 커스까지 인수하면은 날개를 다는 형국이다 보니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한 이 회사는 26년 내내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칠게 계속 훨훨 날아갔죠.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약 3, 4개월간 수급 데이터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은 수급 주체들의 진짜 본전과 시세 조종의 설계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종목은 단순 테마주를 넘어서 거대 자본이 순차적으로 바톤을 터치하며 시세를 계단식으로 밀어올린 작전주의 정석이에요. 2월 초에서 3월 초에는 저가 매집과 공포 유발이 있었죠. 23,000원대에서 횡보하던 주가를 3월 4일 20% 가까이 빼면서 급격히 밀어버렸죠. 개인분들의 물량을 외국인이 쫙 다 빨아먹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전 가벼운 배를 만들었죠. 그리고 3월 중순에서 4월 초, 3월 25일 상한가를 기점으로 판이 바뀌었죠. 외국인이 135억 원을 하루 만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개인분들이 305억 원 매도로 응대하면서 물량이 세력에게 완전히 넘어갔죠. 이후 27,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 지루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4월 중순에서 4월 22일 광기 슈팅과 기타 법인의 가세가 있었는데 4월 14일 상한가 당시에 기타 법인이 311억이라는 압도적 자금을 꽂았죠. 물론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싹 다 빼갔어요. 여튼 이때의 신호탄들을 빌미로 4월 22일에는 외국인이 347억 원을 추가로 투입했죠. 주가를 57,000원 위로 날려버렸습니다. 즉 외국인은 이 게임의 설계자였고 검은 머리인지 노란 머리인지는 알 수가 없죠. 외국인이 4월 25일 대량 매집을 시작했고 결정적인 자금은 4월 22일 57,700원 선에서 투입된 350억이죠. 고가에서 산 물량 비중이 워낙 커서 평단가가 4만원대 초반까지 급격히 상승했어요. 즉 현재 상태는 62,400원 기준 약 40에서 45% 수익권이죠. 외국인은 아직 여유가 있는데 4월 23, 24일 연속 매도를 통해서 약 200억 이상 고점에서 수익 그립을 실현하면서 리스크를 관리 중이죠. 그리고 기관계, 특히 투신은 상승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요. 뒤늦게 이분들은 합류했는데 4월 17일 103억, 4월 23일, 24일 약 100억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늦게 탄배해서 어떻게든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겠다. 타점은 외국인보다 훨씬 높죠. 현재 약 20% 내의 수익권이고 일단은 현재 주가가 본인들의 평단가 5만원 선에서 유지되도록 방어 매수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참 이 수급서사의 스토리가 참 아이러닉한 게 실제
실제 스페이스X 투자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셋 증권과 미래에셋 미국 법인 그리고 미래에셋 캐피탈이 가져가고 시세의 광기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뿜어내는 비대칭적 구조를 세력이 굉장히 재미있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약 한 40억의 씨앗이 만든 6만원의 신화인 게 미래에셋 그룹의 스페이스X 투자금 4천억 이상 되죠. 여기서 미래에셋 증권은 2천억 이상,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약 40억 정도예요. 즉 스페이스X 기업가치 상승 약 1177조 원에 따른 6천억 원 규모의 평가이익은 대부분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아닌 다른 계열사들의 재무제표로 들어갑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실제 지분가치 상승분은 시가총액 대비 딱히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하지만 주식시장은 냉정하지 않죠. 미래에셋 증권이 6천억을 버는 것보다 가벼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일론 머스크 관련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등락하는 것에 투기자본들은 훨씬 더 열광합니다. 설계하기도 편하잖아요. 몇십억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한마디로 미래에셋 벤처 투자의 주가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미래에셋 그룹 전체의 승전보를 대신 전하는 확성기 역할. 상당히 오버슈팅된 상황이죠. 그래서 벌어진 일이 뉴스에 판다. 4월 23, 24일 외국인이 200억 이상 매도. 뉴스가 터지고 사람들이 몰고 그때 세력들은 언제나 파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목표는 세력은 개인분들이 더 따라붙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고가에서 횡보하죠. 6만원 근처에서 계속 흔들흔들. 개인분들이 피로도가 쌓입니다. 야 이거 뭐야. 마지막 슈팅. 7만원 근처에서 한 번 더 쏠 수도 있어요. 대우건설이 요즘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량 탈출. 진짜 함정은 여기에 있는데 5월 9일 사람들은 기대하죠. 시작 발표 나오면 더 간다.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봐요. 재료소멸 결과는 45,000원, 5만원 수직 낙하 가능성. 이 종목은 성장주도 아니고 투자주도 아닙니다. 서사가 만든 상승, 수급이 만든 탈출 구조예요. 즉 지금은 얼마 더 갈까가 아니라 누가 마지막에 남을까의 싸움이죠.